이 정부의 역할 얘기를 오늘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하다 저도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 부분만큼 아마 그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입장에 따라서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 그러니까는 또 뭐 각 학파나 그 노선마다 의견 차이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정부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극단적인 쪽에서는 극단적인 우파 쪽에서는 그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극단에 나오면은 거의 만능론을 얘기하는 뭐 만능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뭐 옛날 공산주의 같은 거 굳이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의 만능론에 가깝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충격을 받고 몇 년째 충격을 받고 있는 거는 지금 그 기본소득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걸 보니까 370조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370조를 세금을 걷어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걸 우리의 정책을 삼다 이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능론을 넘어서 가지고 지구상에 그렇게 몇 년 사이에 지금 그 정부 예산을 그럼 100%를 세수를 100%를 넘게 늘리란 얘기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공공부문 얘기만 나오면요, 이 목소리 큰 쪽에서 나온 얘기 한쪽은 무조건 공공부문은 무조건 민영화해야 된다. 한쪽에서 이 얘기 나고요. 목소리는 물론 사회적으로 소수라서 목소리는 작습니다만 좌파 쪽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뭐 국유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그 다음에 항상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민영화 결사 반대 얘기만 들려요. 근데 뭐 민영화가 좋지 않고 여러 폐단이 많다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러면 민영화를 결사 반대하면은 공공부문에 살 길은 그 민영화 결사 반대냐라고 하면 그건 깝깝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주제가 극단적인 두 개의 주장이 우파 좌파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데다가 중간 입장을 찾기도 모호하고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어떻게 얘기를 하기로 했냐면은 이 공공부문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한 30년대 대략 따지고 보면 30년대부터 얼마나 극단적으로 바뀌어 왔는가. 그래서 각각의 입장들이 왜 나왔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무슨 무슨 공산당 선언을 쓰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정책을 만들고 어떤 대중정당의 노선과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현실성의 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어떤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묶여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이 존재했는가라는 맥락을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국유화를 외친다든가 무조건 민영화를 외친다든가 이건 굉장히 좀 무지막지한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공공부문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들이 왜 갈라지게 됐는가, 그리고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식의 그런 정책들이 나타나는가, 이걸 일별할 수 있는 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비춰봤을 적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 2013년이라고 한 현재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우선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제가 첫 번째 쓴 문제입니다. 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물론 시장 경제학을 아예 부인하는 아주 극좌파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파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은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우파들이 있는데 일단 그쪽은 얘기해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이 두 입장에 따라 가지고 공공부문을 바라보는 입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구두상으로 뭐 이렇게 글로 남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정교한 개념이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대략 통잡아서 그냥 우파 3인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우파 3인주의 혹은 미국의 경우에 민주당의 리버럴쯤 해당하는 정책 노선이 대답하는 바가 첫 번째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편의상 좌파 사회민주주의라고 하겠습니다만은 대략 30년대, 40년대 정도에 개진됐던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원래, 그러니까 플란 호스홀딩이라고 하는 노선이 이 노선에 가깝고, 그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스웨덴에서도 이게 희석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하고 여타 유럽 대륙에 있는 사회민주주의하고 크게 차이를 짓게 하는 결정적인 어떤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장부터 좀 생각해 보죠. 사회적, 오늘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선의 장이 시장이며 유일의 방법이 시장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파 3인주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아주 평이한 말로 얘기하자면은 산업사회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이라는 방법, 시장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서 조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또 유일의 방법이다. 이것이 노움이다. 하나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아래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미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안정성, 자기 안정성을 취하는 그 시장에 자기조정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생산과 소비에 따르는 그 비용이 있고 편익이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귀신같이 잘 계산을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산업 조직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비용은 극소화시켜주면서 편익은 극대화시켜주는 유일의 최고의 장치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논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분배 정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노동자든 자본가든 모든 이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생산성에 기여한 만큼 분배하게 돼 있는 게 시장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분배정이라는 점에서도 이상적이며 효율성이라는 점에서도 이상적이며 그 다음에 어떤 통치의 어떤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어떤 안정성이나 지속성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나다. 뭐 이안이 좋을 소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적에 왜 그러냐면은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뭐 시장보다 뭐 나중에 뭐 외계인이 들어오면은 모를까, 최소한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경제 조직 방식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시장을 능가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파 케인즈주의 입장인데, 우파 3인주의 입장인데,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대략 1959년 정도가 이제 분수정이 돼요.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30년대 정도에 40년대 나온 3인주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막스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굉장히 좌파적인 레토릭이 많은데 50년대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케인즈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1959년일 겁니다. 영국의 경우에 그 크로슬란드라고, 앤소니 크로슬란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The Future of Socialism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인주의는 사회주의하고는 완전히 결별한 것이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사실상 케인즈주의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장이, 그러니까 영국의 미국 쪽에서 이 입장을 갖다가 우파 3인주의 입장을 제일 잘 정리한 책이 뭐냐면은 좀 의외지만 한물간 경제학 교과서에 있어요. 폴 사뮤엘슨이라는 사람이 쓴, 제가 대학교 때 그걸로 배웠는데 한때 제일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였죠. 그게 이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6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 3인당이랄 것 없이 경제 관료라든가 그 경제 정책을 맡아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시장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늘날 제3의 길에서는 더 강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두 번째 입장이 있는데, 이게 1930년대에 그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런 곳에 있는 일부 3인당 그 경제 정책에서 이 입장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기본적 입장이 사회적 가치하고 시장 가치를 분리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인주의자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경제 정책이라고, 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윤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라 전체 때지는 지방자치체 차원에서의 그 집단적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군대라든가 공공이 유지해야 할 공공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개인의 살림살이도 가장 풍족해질 수 있고 공공의 살림살이도 풍족해져서 개인이나 집단 모두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정책의 목표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 좋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물적 유형 무형의 수단을 조달하는 행위가 경제니까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경제 정책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입장이 그 앞에 있는 우파들이라든가 우파 사민주의자들이라든가 리버럴들하고는 그 자유주의자들하고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가 시장 가치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번째 입장의 논리는 뭐냐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장은 기본적으로 이윤동기에 의해서 주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이윤이라고 하는 그 전망으로 봤을 적에 별로 가망성이 없다 싶으면 전혀 조직하지 않는 게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베블린이라는 사람이 쓴 표현이긴 한데 사실상 사보타지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보타지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태업하는 걸 보통 사보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가를 연맥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시장 경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충분한 이윤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아무리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도 사보타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이윤이 될 때까지 그 가격이 오른다든가 뭐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시장 경제의 본질이니까 첫 번째 관점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윤 동기에 의해서 조직되는 장은 기본적으로 여기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시장 경제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건 아니죠. 스웨덴 같은 데 보면 이미 40년대부터 굉장히 우대를 합니다. 대기업들을. 그런데 이 논리 자체가 사회적 가치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윤동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크게 파괴되는 일까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걸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그 나라의 개인과 개인적 삶과 공공의 삶에 있어서 좋은 삶이 성취되는 데에 어느 만큼이나 이게 기여를 하느냐, 이게 사회적 가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가치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사보타지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기까지 한다 라고 한 게 이 사람들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1번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시장의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른 관점을 내오는 겁니다. 시장은 불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지독한 불평등성을 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과 편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오로지 이윤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비용 편익의 그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느 입장에 설 것이냐에 따라서 공공부문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영역을 주된 활동 무대로 삼을 것이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아까 우파 사민주의자라고 말했던 노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두 시대기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사뮤엘슨 교과서가 유행했던 시기, 그러니까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3인당이 주로 했었던 공공부문의 정책이 어떤 거였느냐 하고,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 또는 후반 이후에 2010년대까지 한 10년 정도 있었던 이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에서의 공공부문이 어떻게 달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대로 이 시기에 우파 사회민주주의의 어떤 입장은 뭐였냐면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하는데 시장이 실패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부의 경제 개입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작동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고요. 어디에 개입을 하느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시장이 실패하게 되어 있는 네 가지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주된 공공부문의 입장입니다.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개의 영역을 보자면은요, 사뮤엘슨 교과서에 딱 이 네 개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독과점의 문제가 있지요. 시장 경제. 이것 때문에 시장의 어떤 질서가 파괴되는 게 있으니까 독과점을 규제하고 이걸 해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재가 생산되질 않죠. 이 민간 기업들한테 맡기면은. 그래서 공기업들 공공부문을 늘려야 되고요.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케인즈 얘기대로.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투기가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완전 고용이 아닌 상태에서 경제가 기를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경기를 부양하고 시장 경기, 그러니까 경기 순환을 해소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외부성의 문제라는 게 있죠. 전형적인 환경 문제 같은 건데요. 시장 경제가 굴러가다 보면은 생산자나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 뭐 환경이 파괴된다든가 무슨 공동체가 뭐 날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는 시장 안에서 비용과 편익의 그 배분이 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네 부분입니다. 딱 네 부분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공공 부분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책 수단을 보게 되면은 뭐 잘 알려진 대로 케인즈 정책이 항상 나오는 거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자율을 어떻게 할 거냐, 통화량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재정 정책, 정부 재정을 올해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런 게 있고요. 규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해도 되고 저런 건 해도 안 되고 규제 같은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공기업, 공공부문 이거 굉장히 많이 확장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경우에 그 70년대 초에 보면은 전체 GDP의 40%에 육박한 적이 있어요. 공공부문이.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어림잡은 일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미국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영국 노동당이라든가 그 유럽 3인당 같은 데 가보면은 국유화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전쟁 직후 영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무슨 보험이라든가 은행 같은 아주 골간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민주당이 그 국유화를 하겠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선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말은 뭐 국유화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건 소위 말하는 옛날식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뭐 항상 쓸 수 있는 정책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지금 사람들이 뭐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쪽에서 공격하는 공공부문의 네 가지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공기업 계속 늘리고요. 그 다음에 뭐 재정 팽창 계속해서 사회정책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70년대 뭐 다 아시다시피 70년대에 그 전반적인 위기에 처하죠. 이런 식의 공공정책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선 재정위기가 그 인플레이션과 함께 재정위기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업 부분의 생산성과 효율성 문제가 이제 지독한 그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신자유주의 문제에 있어갖고 우파들의 그 어떤 레토릭이라든가 이데올로기적인 그 과장도 무지무지하게 심한 게 많은데 좌파 쪽의 과장도 심각한 게 많아요, 굉장히. 왜냐면은 공공부문이 효율적이었느냐, 실제 비효율적이었던 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에 그걸 상징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게 이제 닉슨 때였는데요. 이제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고 이렇다라는 비판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공공부문에 있는 여러 개의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도대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게 왜 우리나라도 지금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월급을 타가는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그 어떤 기관에서 지금 이 기관에서 월급을 타가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을 하려고 고달 월급을 갖다가 계좌이체나 이런 걸 안 하고 직접 와서 수령하도록 이렇게 공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나타났는데 그 빌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 공공 부분의 어떤 비효율성이라는 게 이게 과대한 팽창이라든가 이걸 우파만 공격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좌파들이 주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비대화되고 관료화되어 있어가지고 한없이 돈을 낭비하고 있고 관료 조직만 키우고 있다. 이 공공부문에 대한 비판은 좌파 쪽도 우파 쪽이랑 마찬가지로 썼었습니다. 그거 자꾸 요새 그 좌파 쪽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지국가하고 70년, 60년대식 케인즈주의 국가 때려 부순 데에 있어서 혁혁한 공헌을 세운 게 그 신좌파들이었다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70년대에 이제 경제위기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느 나라에서나 계속되니까 재정위기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실업률의 문제가 벌어지고 하니까
이런 식의 저거는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신자유주의 형태의 그 공공부문 정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80년대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건 제가 뭐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우파 쪽, 저쪽 얘기니까. 이게 사회민주주의 진영의 공공부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선 이제 클린턴 뭐 이걸 제3위기라고 해야 될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클린턴이 미국에서 집권을 하고 블레어하고 슈레더가 이제 영국하고 독일하고 이제 집권을 하죠. 97년, 98년에.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제3의 길,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등장을 해서 아주 그 상당히 다른 공공부문의 정책들을 이제 합니다. 이걸 갖다가 옛날에 그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 쓴 적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뭐 말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굉장히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 제3의 길을 부르는데 뭐 그거보다 더 정확한 용어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그러니까 이 제3의 길을 놓고서 또 이 한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거는 사기이고 뭐 완전히 이 인민들을 배반한 저거고 뭐 그런 막 욕들이 나오고 로테르 막 그런 것도 나옵니다만은 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3의 길 얘기는 뭐 다른 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자들은요, 그 신자유주의, 아까 말씀드린 그 70년대의 어떤 재정위기라든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민영화 막 이런 70년대, 80년대부터는 그 난리를 겪고 나니까 입장을 아주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뭐냐면은 아까 옛날 사민주의자들은 그 시장 경제,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조직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걸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에 전제해서 단 시장이 실패하는 분야가 있다. 4개 대표적인 분야가 있어서 이건 공공부문이 오롯이 그 담당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논리였다고 그러는데 이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 정치경제학은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실패한 거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경제학 학파에서 뉴 케인즈안이라고 하는데 새 케인즈 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도 이제 시장 경제에 기능 부전이 벌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이 뭐 공공재라든가 독과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왜 시장의 실패라고 옛날에는 봤었잖아요.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우경화된 건데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조차도 풀 수 있는 최고의 해법은 시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무슨 시장이냐? 자본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다 시장이 아니고 그 70, 80년, 80, 90년대 그 금융탈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그 여러 자본시장에서 그 사회의 모든 생산 조직과 여러 가지 그 사회 조직들의 어떤 채산성이라든가 수익성, 효율성을 그 주가나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으로 다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생산 조직의 가격도 매기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 조직 안에 들어있는 이런저런 자산의, 무형자산의 가격까지 이렇게 매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이 내리는 계산과 판단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 새 케인즈 학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게 설령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대책은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의 영역에 정부가 끼어들어 옛날에는 그 4개의 영역에 관한 하는 정부가 이런저런 활동을 벌이는 게 정당화됐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해법은 시장, 자본시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금융 및 금융시장의 어떤 계산 이것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도 맞춰나가는 것이 옳고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4가지 아까 말한 그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바로 개입해서 뭐 공기업 만들고 뭐 재정 투입하고 이러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이 시장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장치를 마련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뉴 케인즈, 이 새 케인즈 학파의 입장은 어떠냐면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제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하고 일치해요. 다 인정하는데 그 몇 가지 기능 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의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필연성은 아니에요. 개연성이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정보가 부족하다든가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가 그래서
충분히 어떤 그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없고 이러면은 그 여러 행위자들이 충분히 시장적 합리성을 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벌어진다. 이런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의 그 어떤 뭐라 볼까요? 그 기능 부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게 국가의 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우경화됐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시장의 실패가 벌어지는 원인이 그러니까 내재적 원인이 아니라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비하기 때문이니까 요거를 지금 국가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회 부문에서 시장하고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노동조합이라는 건 절대로 부인하지 않죠. 제3의1·3인당이 뭐 부인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는 절대로 아닌데 노동조합이 자칫 잘못 기능을 하게 될 경우에 시장의 합리성하고 마찰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현명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복지제도라든가 여러 사회제도들이 작동을 할 적에 이게 시장의 합리성하고 마찰을 벌이지 않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쭉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판단의 최고의 중거점이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그런 똑똑한 제도라는 거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오늘날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에 있어가지고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가 들여다보는 그 거울 있죠? 거울아 물어보면 대답 다 나오는 그거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조직과 사회 전체의 조직에 있어서 유일하게 정답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자본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썩어도 준치라고 이 제3의 길 3인당도 어쨌든 3인당 전통에 있는 건 틀림이 없고 그럼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대체 뭐 우파랑 뭐가 다른 거냐? 3인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건데 이건 이렇게 영국 노동당의 경우를 주로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변형이 되어 있냐면은 시장의 역동성과 번영에 누구도 소외되는 일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적대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야말로 시장적 합리성이야말로 산업사회가 나가야 될 바른 길이고 문제는 여기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균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자꾸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그 역동성과 그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지니까 이거를 최대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공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이게 사회민주주의의 21세기적인 계승이다. 이게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앤소니 기든스 책에 나와 있는 얘기기도 하고 그 고든 브라운이 이제 말하자면은 토니 블레어 밑에서 그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고든 브라운이 일관되게 얘기한 얘기도 해요. 기회균등이다. 오늘날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기회균등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의 익숙한 그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의 조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이 산업 정책이고 공공 부분이고 다 날아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뒤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중도 틀로 해가지고 자본시장의 합리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합리성을 통해서 금융 부분과 산업 부분이 다 조직될 수 있도록 기업 소유 지배 구조라든가 어떤 금융 시스템의 규제라든가 이게 다 개혁하죠. 그 다음에 산업 조직이 이렇게 자본시장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규제가 왜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뭐 그린벨트 하면 된다 안 됐다, 뭐 식품영양법이 어쩌다, 무슨 노조하고 무슨 단체 협상이 어쩌고 이런 규제들이 많으니까 이 규제들을 날리는 게 이제 그 다음 분야가 되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왜 3인당이 해왔었던 통화정책, 재정중책에게는 뭐가 붙냐면은 그 엄격한 준칙이라고 하는 게 붙게 되죠. 그래서 이 준칙은 어길 수가 없다.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아주 뭐 폭력적으로 민영화되는 경우가 우파들이 주로 민영화합니다만은 좌파들 그러니까 이 블레어 때 주로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요? 어떤 주로 자기들 쪽 안으로 들고 나온 게 그 PPP죠. Public Private Partnership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관합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뭐가 많냐면 그 PFI가 많죠. 그 금융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Financial Initiative 그래서 우리 민자사업 우리나라는 민자사업이 아마 될 것 같아요. 민자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사회 정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거 강조했는데 이 둘을 어떻게 했냐면 그 방향이 두 개고 하나는 경쟁력 제고, 모든 개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들에게 안전망, 시장이 그 끼칠 수 있는 안전망,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망을 제공한다. 아까 말한 대로 누구든지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경쟁력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시장에서 패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안전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최대한 결합시키는데, 그래서 뭐가 굉장히 강조가 되냐면 교육 같은 그 인적 자본을 그 조성한다라고 여겨진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투자라든가 제도 개혁 같은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망을 설치할 적에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 여러 이 제도들의 사각지대를 뚫고서 이 안전망을 촘촘하게 깔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제3의 길 사민주의자들 갖다가 저렇게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부 진보 진영 일부에서 저는 그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파 사민주의자들, 이 제3의 길 사민주의한 양반들도 그 오래 묵은 사민주의자들 많고요, 베테랑들 많고 굉장히 선의에 차 있는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뭐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안전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깔긴 했는데 분명히 저거 해야 되는 건 있죠. 이 안전망을 설치하는 게, 그 안전망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 세이프티넷이라고 하는 게 그전에 소셜 시큐리티 그래갖고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80년대 말일 거예요. 아마 88년, 89년 이때부터 소셜 세이프티넷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쓰게 됐어요. 세이프티넷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무슨 이미지가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세이프티넷 하면. 여러분 그 서커스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하다가 이게 떨어질 경우에 이렇게 그 죽지 말라고 깔아놓은 그 그물망이 있잖아요. 이 이미지에서 온 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시장이라고 하는 장에서 이렇게 게임을 벌이다가 공중제비를 끌다가 이게 루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럼 옛날 그냥 그 가혹한 브루털한 신자유주의에서 그냥 거기서 머리가 박살이 나서 그냥 뇌가 터져나서 죽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다시 재기해서 다시 기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안전망을 깔아놓는 거잖아요. 무슨 어감이냐?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안주할 수 있는 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웰페어 시스템을 개혁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이걸 생산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하고 결합한다. 이게 영국 그 신노동당의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죠.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사회정책하고 안전망 정책을 굉장히 촘촘하게 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시장 경제에 대한 참여,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력과 그 효율성 제고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꼭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만 이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실현된, 아까 제가 앞부분 지금까지를 얘기를 할 적에는 이건 뭐 미국 얘기, 영국 얘기, 뭐 독일 얘기 이렇게 좀 뭐 풍부하게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좌파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존재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조차 지금 최근에 한 2005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는 이 뭔가 근본이 달랐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학계에서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북유럽, 그러니까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했었던, 거기 이제 사회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형태로 사회민주주의 이게 정의된 경우인데, 여기에서의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이라든가 이건 상당히 다른 것이었구나라고 한 게 뭐 이제 얘기가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비그포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책을 하나 쓴 게 있었었는데 그게 그래서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민주주의 경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 스웨덴 쪽에서 내려오는 30년 전에는 전혀 더 결이 다른 사회민주주의 경제 철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이쪽에서 보면 아까 그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이 강하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선 아까 좋은 삶 얘기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스웨덴 3인주의자들이 그 20년대까지는 뭐냐면 막스주의적인 그 국유화 강령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주의란 무조건 그 산업을 국유화해서 자본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적어도 공식 노선에서는. 그러다 이제 20년대에 이제 당 내부 논의에서 국유화 노선이라든가 이 막스주의 노선이라는 게 그만 때려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30년대, 40년대에 명시적으로 내걸었던 이념은 뭐였냐면은, 이념이 있습니다. 이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보통 그 이념 없는 실용주의 정당이다라는 식으로 그 정치학에서 얘기한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그거를 최초에 유포시킨 사람은 뭐냐면 팅스텐이라고 하는 그 스웨덴 저널리스트인데, 이게 굉장히 두꺼운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형성에 대한, 이게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팅스텐이라는 사람이 사회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당, 그 반대편 당의 당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뛰어난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쓴 책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그 팅스텐이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20년대 막수주의를 버리고 이념과 무관한 실용주의 정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7년에 그 레이프 레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구자가 낸 그 박사 논문에서 그걸 이제 강력하게 논박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막수주의를 버리고 이념이 없었던 게 아니고 새로운 이념이 나왔는데, 그 이념이 뭐였냐면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나라 살림의 계획이었더라고요. 그 스웨덴 말로 플란 후스홀링이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국유화가 아니고, 국유화를 하는 게 사회주의의 목적이 아니고, 모든 사회 성원들과 공공의 삶 전체가, 공공 전체가 좋은 삶을,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생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안배하는 것. 그게 플란 후스홀링입니다. 나라 살림의 계획. 그때 그 스웨덴 말 플란은 그 영어하고 다르게 안배, 조정, 코오디네이트에 더 가깝습니다. 뜻이.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시장 경제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조금도 망설임의 여지 없이 공공 부분이 뛰어들어서 산업을 조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전형적으로 드러난 게 그 32년에 그 비그포스가 해서 저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했었던 정책이었는데, 뭐냐면은 그때 이제 그 대공황 때고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 이제 공공근로사업 같은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제 공공근로사업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빚을 하나씩 들고 나가지고 이게 하는 동안만도 그 예비군 비슷한 흉내내는 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저 영어 속어도 있어요. 뉴딜 시대에 생겨난 속어도 있어요. 그 일하는 동안도 그 예비군 아저씨 흉내내는 그거를 벵걸루라고 하든가, 제가 지금 그 말을 까먹었는데 그 폴란이 책에도 나와요. 그 속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찾아보려고 어원사전을 두셨는데, 어원사전에도 그 어원 미상 이렇게 되는 속어에서 나온 그 예비군질, 그 수당 타먹으려고 하는 예비군질, 그게 있는데, 비그포스가 했었던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임금이 시장 임금이랑 똑같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몇 푼 쥐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 컴퓨터 디자이너가 가령 저의 월급을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일을 정부가 고용해서 할 때도 250만 원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시켰느냐, 뭐 쓸데없이 빚자루질 이런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대단히 높아서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소중한 건데, 기업들이 내팽개쳐서 전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 투입을 한 겁니다. 전형적인 게 뭐였냐면은 병원하고 학교 우선. 병원은 지금 그때 태부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스톡홀름이나 이 스웨덴 그 산업 도시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스웨덴이 이제 그 중공업 금속이라든가 이 중공업이 20년대 그 1차 대전을 경고하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해갖고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산업 도시들이요, 다 그 19세기 초에 건물들이 지어진 굉장히 낡은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인프라는 형편이 없고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지금 병원도 없고요, 학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주택 문제였다고 그러는데, 그 34년에 이게 미리다리 쓴 책을 보니까 스톡홀름 전체에 집 안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건물이 15%밖에 안 됐대요. 그럼 나머지 80%도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이태리 타월 들고 어디 가서 댐이라던 얘기인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건설이라든가 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급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윤이 낮아갖고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뭐 학교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건설업의 경우도 우리나라 그거랑 똑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그 중우장대형 아파트만 잔뜩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서민형 아파트는 안 짓고 그 식으로다가 이 건설업체들이 그 스웨덴은 일조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한 10월 11월만 돼도 한 낮 3시 되면 깜깜절벽이 되니까 이 건설업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스웨덴은. 그래서 리스크가 큽니다. 이 건설 현장이 6개월을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날이 그러니까 뭘 지었다 그러면은 그 몇 달 안에 빨리 지어갖고 그냥 쇼부를 탁 치고 일곱을 나왔는데 뭐 공사장 용어니까 쇼부 치고 뜨고 시마이데스 하고서 그냥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러려다 보니까는 서민 아파트 같은 거를 잘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다가 저거를 이제 강력하게 투입을 하려면 비그포스가 건설업 같은 거, 공공주택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어디서 이제 그 건설 노조가 파업을 해버린 바람에 1년 동안 손가락 불고 있었다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공공 부분이 조금도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뛰어들어서 생산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회적 가치의 생산이니까요. 그리고 기업 부분이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생산하는 노동자들한테는 똑같이 시장 임금을 주고 예비군 흉내내는 게 아니라 아주 빡세게 일시키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그포스가 그때 재무부 장관이었는데요. 이게 오늘날 어느 날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관행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도 잘 모르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정부 재정을 뭘로 나누냐면은 그 비그포스가 일반 계정하고 자본 계정 두 개로 나눠요. 캐피털 어카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령 정부가 지금 그 어디다가 그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 자본 계정이 따로 없이 다 그냥 일반 계정이면 거기서 그냥 지출이 되잖아요. 지출로 그냥 잡히는데 자본 계정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요새 말로 하자면 사회적 자본 창출이잖아요. 공공주택이라는 게. 그래서 고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에, 그러니까 정부 본연의 임무라기보다도 이게 전통적인 재정 항목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을 조직하는 정부의 활동은 계정을 따로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비용은 비용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잡아서요. 시간이 지나서 공공주택이 매매된다든가 그러면 이게 회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피탈 어카운트는 일종의 그러니까 별도 계정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운영을 했었다고 했는데 이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 비그포스다라고 저는 읽었어요. 근데 제가 재정에 대한 지식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는 제가 충분히 저걸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생산 활동에 적극적이고 동등한 일 주체로서 공공 부분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나라 살림의 계획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라 살림의 계획으로 가게 되면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는데요.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시장 경제나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한다든가 환경을 때려부수고 있다든가 아니면 노동자들을 지나치게 임금을 낮게 한다든가 하면은 적절한 규제를 하는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나라 살림의 계획에 저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역할도 당연히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 살림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대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부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거는 지방자치체가 푸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런 사회적인 가치도 있고요. 어떤 건 종교기관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종류의 생산 조직과 경제 조직들을 연관시키고 잘 안배해서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이걸 관리하는 역할, 이거 전체를 국가가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동등한 생산의 일 주체임과 동시에 그 사회 산업 사회의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까지 두 개 다 맡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30-40년대에 어떤 구상이 잡혀 있는 스웨덴 모델의 밑그림입니다. 스웨덴 모델을 이루는 그 복지정책 제도, 그 다음에 노사정책 이런 구체적 정책 제도는 다 50년대 이후에 에를란드 수상 이후에 생겨납니다만은 49년에 비그포스가 이제 재무장관직을 그만두는 그 시기까지의 그 기본적인 경제 철학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은 그때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 고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를, 역사적인 얘기를 했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뭐 신자유주의 입장, 옛날 케인즈주의 입장, 그 다음에 제3의 길 입장, 그 다음에 옛날 뭐 3, 40년대 스웨덴 3인주의 입장 뭐 여러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느 쪽이 옳은 것 같습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가 옳고 좀 신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비그포스의 노선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좌파 사회민주주의 입장이 옳다라고 저는 그건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아주 확신이 무지하게 강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무슨 이념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공공정책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나온 얘기들 어느 것 하나 다 틀린 건 없어요. 심지어 신자유주의자들 주장까지도 다 틀린 게 없습니다. 여기 혹시 무슨 공공노조하고 관련을 맺거나 뭐 이 공공부문에서 일하시는 관련이 있으신 분이 계셔도 할 수 없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폐해가 없는 거 아닙니다.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들이 하는 주장이 틀린 건 아니고요. 다 틀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케인즈에서 지금 옛날 케인즈주의에서 제3의 길로 넘어간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 이제 무슨 이념적인 입장, 정치적 입장 하면은 저는 제3의 길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반드시 과거의 유물로 만들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믿는 사람이지만은 제3의 길 사민주의자들이 90년대, 2000년대 당시에 실제 상황에서 부닥쳤던 어떤 당혹감이라든가 그 문제의 골치 아픔 같은 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앞길이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거에서 또 이 좌파들이 은폐하고 있는 얘기, 잘 하지 않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7, 80년대에 영국 국민들이 노조를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이 좌파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이 노동계급 당파성을 깔고 있으니까 우리 노동계급을 박살을 냈으며 뭐 이런 막 노동계급과 막 대처가 붙은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선거에서 판판이 졌습니까?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반감이라고 하는 건 70년대 이전부터 영국 사회에서 팽배해 있었어요. 그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지금 뭐 그리스에서 저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느 나라에든 간에 지금 공무원들 임금하고 공무원 연금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언터처블이에요. 못 건드립니다. 이거 건드린 정당 치고 나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건드려갖고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투덜투덜 하던 사람들이 하이에크 막 이런 사람들이 화끈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저 싹 그냥 다 민영화시켜버리자. 그거밖에 길었다. 저 철밥통들 저거 누가 상대하냐.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걸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토니 블레어라든가 고든 브라운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무슨 옵션이 있었겠어요? 여기서 그냥 벽이 문이랍시고 그냥 내걸고 무슨 뭐 케인즈를 기억하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문제라는 거잖아요. 정치의 문제라고 하는 건. 국민의 80%가 시장만이 살 길이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무슨 막스가 어쩌고 케인즈가 어쩌고 해봐 소용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보통 욕을 많이 하는 제3의 길식 사회정책이라든가 공공부문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어떤 시대적인 고민 같은 것하고 분명히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시절에 벌어졌었던 여러 공공부문의 문제라든가 뭐 사회정책의 문제 같은 거 뭐 비판 많이 했죠. 뭐 지긋지긋하게 많이 하고 뭐 신자유주의적이다 이게 딱지 붙이는 거 뭐 저도 했고 많이들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들 이렇게 딱지 스티커 붙이듯이 다 이게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때로 되돌아가면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왜 이거를 쭉 나열을 했느냐면은 논리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매핑을 우리가 우선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시장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yes or no 이것도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시장 유일 체제를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yes 하면 아까 말한 우파 3인주의로 가는 거고요. 우파 3인주의 갖다가 시장의 실패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yes 그러면은 옛날식 3인주의 되는 거고 no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3의 길 3인주의 가는 거예요. 그것도 시장으로 풀어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yes, no 해서 이렇게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면은 당신들은 신자유주의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yes or no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주관식이 되니까 이제 백지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백지 내고 있는 상황이 저희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여기 오늘 그래서 뭐를 주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념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무슨 학문적인 문제라면은 제 생각을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테지만은 이건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풍부하게 하는 거니까 논리적인 그 알고리즘의 매핑을 일단 제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매핑이었고요. 지금 그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공부문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 얘기를 꺼내는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좌파인 것처럼 막 좌파 3인주의만 이렇게 막 폼을 잡았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인 정책 문제로 가면 저는 전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민영화 반대합니다. 철도 민영화하면 안 되고 인천공항 건드리면 안 되는데 민영화 반대가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화 반대한다고 무슨 답이 나옵니까? 지금 있는 공공부문이 그게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부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공공부문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 죽겠는 게 뭐냐면은 이 좌파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자본과 적대하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게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이게 눈에 보여요. 자본하고 투쟁하자 이런 건데 투쟁 좋죠. 근데 투쟁하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라는 것 있죠. 시장 가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시장 가치를 앞세워갖고 시장 가치 말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무지막지한 논리를 내세워서 다 민영화가 답이다. 자본시장의 합리성에 맡기자.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아까 말한 좌파 사회주의, 민주주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 시장 가치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이거를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민영화도 답이 아니지만 현존하는 공공부문도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의 공공부문으로 우리 나름의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우선 그게 제 생각 하나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념적인 입장에 맞춰갖고 뭐 신자유주의가 어쩌다 이 소리 앞세우면은 제가 보기엔 답이 안 나옵니다. 공공부문에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의 역할과 공공의 역할은요 넓히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공정거래위원회를 넘어서 가지고 이 중소기업 기업 조직의 산업 조직의 비합성을 때려잡겠다라고 갑자기 무슨 카르텔 형태를 새롭게 조직하자 뭐 이렇게 60년대 실제로 그렇게 나서기도 했었어요. 이건 사민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태리나 일본 같은 우파 정권들이 딱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한 국가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범위는 한없이 넓어질 수도 있고, 한없이 좁아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당장에 우리는 진보 정당이고 좌파 정당이니까 공공부문으로 모든 걸 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걸 한없이 막 모든 부분에 공공 방법을 들이대는 태도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 무능했던 한물 가버린 옛날 삼인당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뒤집어 쓰게 되고 옛날 한물간 3인당이 무능했고 문제가 많았다라는 논리는요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학자들이 지난 20-30년 동안 신나게 그걸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싸움에 가갖고 논쟁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요 판판이 깨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기설기 웬만한 걸 이걸 공기업으로 풀자라든가 공공부문을 이만큼 확대하자, 그 다음에 제 복지를 이렇게 늘리자 그러잖아요. 그냥 아마 30분을 못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저 요번에 저 증세 논의도 저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얘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저는 중요한데, 하나는 그 민영화 반대가 답은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공공 부분에 대한 개혁 플랜이 우리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플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뭐 신자유주의 역사적 블록이든 뭐 제3의 됐든 간에 현재 상식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저항이 아주 넘어서는 그러니까 좀 엉뚱한 공공 부분에 무슨 공격적인 정책을 내걸고 저는 이런 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민노당 시절에 우리가 그 부유세라든가 부유세가 아니죠.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렇게 내걸어가지고 이렇게 히트를 칠 수 있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거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 당시 상상의 허를 찌르는 굉장히 뭐 신선한 저것도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갖다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새누리 한나라당이 그거를 내걸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반대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선언적인 정책을 내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단계는 지금 우리 아닌 것 같고, 우리 지금 진보정당이 좀 더 책임있고 그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두 번째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보면은 제가 그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충 한 4개 정도 영역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어느 입장에 서더라도 지금 제기하더라도 반대하기 힘든 영역들입니다. 분명히 그 근거가 있는 그 신자유주의자들이라도 쉽게 반대할 수 없기 힘든 것들입니다. 우선 제일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과소생산, 과소소비 부문의 해결에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비그포스 같은 식의 관점은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요, 사회적 필요는 굉장히 높은데 그걸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이윤동기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파괴되거나 왜곡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두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벤처라든가 이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그 공공은행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개혁 중에 제일 그 끔찍한 좀 안 좋은 결과를 남기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은행 부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단 은행이 다 외국자본에 팔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떻게 중앙은행이 뭐 어떻게 뭐 그럴 리도 없고 중앙은행이 그럴 생각도 없겠지만은 은행 부분이 완전히 그야말로 민영화돼 버린 공공하고의 끈이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있고요, 시중은행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국책은행들 있죠. 그거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 다 뭐 팔리고 합병되고 이래갖고 지금 산업은행 딱 하나 남아있는데, 산업은행은 지금 뭐 맨날 메가뱅크다 뭐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산업을 돌보거나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글로벌 투자은행이 되겠다는 뭐 이런 얘기 항상 휘말려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가 계속 적어되고 있냐면은 그거 많이 지적된 거죠. 그 어떤 중소기업 부분이라든가 여기에서 그 자금이 돌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은데, 특히 지금 이 생산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잣대에서 보더라도 누구도 지금 필요성을 좀 부인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이 벤처라든가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잠재적 기여는 큰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현존하는 자본시장하고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제대로 된 파이낸싱이 되기 힘든 생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만 자꾸 벌어지냐면은 90년 닷컴 붐도 그랬는데 대기업에 의해서 그냥 헐값으로 팔려버려요. 뭐 하나만 앵겨러 놓으면은 오래 가질 못하죠, 그냥.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이 투자은행, 공공 투자은행 같은 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스크 평가라든가 가치 평가 그거 무슨 골드만삭스만 합니까? 공공 부분에서 그 투자은행 만들면 그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 투자은행이라든가 공공금융기관 같은 것들을 설립하는 것,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공격적으로 얘기해볼 만합니다. 원래 그 비그포스 44년 플랜에 보면은 딴 건 다 뭐 대기업을 인정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대기업에 맡기면 안 되고 국가가 꼭 쥐어야 되는 걸로 얘기한 게 은행하고 보험이었어요. 근데 뭐 전 격세지감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생활세계 영역으로 지금 대기업이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떡볶이 순대 뭐 이런 얘기도 돕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대기업이 소기업 잡아먹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 생활 영역에서 보게 되면 이게 사회적 가치하고 직결되죠. 직결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뭐 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근데 이게 지금 그 민간 저거에
이 이윤동기로만 이걸 조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피보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떠오르시는 분야가 있죠. 어린이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구립 어린이집을 지어라 라고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그 요구 앞에서 그 동네마다 그 민영 어린이집 원장들이 때로 뭉쳐가지고서 그 구청장을 볼모로 잡는 이런 사태가 지금 뭐 서울 곳곳에서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회적 가치는 아주 높은데 이게 시장으로 해결되는 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그 구립 어린이집보다 공동육아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푸는 게 공공부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뭐 이거 얘들 많은데 그다음에 지금 유모차가 지금 뭐 한 대에 뭐 170만 원 뭐 이런다고 그런 흉흉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더군요. 근데 이게 원가를 따져보면은 그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제 생각에 17만 원이면 뒤집어 쓸 것 같은데 원가를 따지면 그 공장도 가격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국민 유모차 생산하는 공기업을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가방과 그 네슬레가 합쳐가지고 아마 방해 공장을 사보타지를 하겠죠. 공장을 폭파하고 아마 뭐 별짓도 할 텐데 로비를 하고 거기 구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사회적 가치는 대단히 높은데 지금 시장 기구에 의해서 언더 프로덕션 되고 있고 언더 컨섬션 되고 있는 분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그 공기업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현재 국민적 합의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뭐 무리하거나 그런 얘기들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공격적으로 시도를 안 하는 분야 같아요. 그리고 말을 빼먹었는데 보험도 그렇습니다. 보험도. 지금 그 보험사들이 지금 도끼가 잔뜩 올라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 우체국에서 아시죠? 그 의료보험 그 암보험인가요? 우체국에서는 보험 중에 그 건강이랑 관계된 거 뭐 하나 있죠. 그 보장 한도를 가지고 2천 그 원래 되게 적었는데 그걸 한 2천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그랬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금방 철회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 같은 경우 어떠냐면은 뭐 스웨덴 폭삼 얘기 맨날 합니다만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가 넓게 퍼지기 때문에 더 저렴해지잖아요. 이걸 왜 우리가 삼성생명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국가가 꼭 공기업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전국적으로 30인 이상 상호보험 같은 거, 상호 부조 같은 걸 맹글어가지고 상호 부조들끼리의 그 리스크 분산망을 국가가 좀 보조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민관협동이죠, 그야말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건 이거였는데 지금 서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세급 깡통주택 때문에 전세금 갖고 불안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서울보증보험에서요, 전세금 보장보험을 해요.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세금이 불안한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보험료를 얼마를 내면은 전세값을 설마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다 보장해준다 이런 건데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를 커버를 하려면 전세금 4천만 원 정도를 커버하려고 1년에 내는 돈이 2년 동안 내는 돈이 125만 원인가 이래요. 그거 누가 냅니까? 미쳤어요. 4천만 원 커버하겠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보증보험이 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자기들 보기에도 이거 데이터도 보기 상당히 리스키한 비즈니스 보니까 이자율을 엄청 때린 저걸 엄청 때린 것 같은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서울시의 전세로 불안해하는 사람 한둘입니까? 근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끌어안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차원에서 리스크를 분산을 하고 이거 굳이 뭐 서울시가 공기업 만들고 이게 뭐 법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면은 서울 보증보험 몇 개 이렇게 엮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 차원 사회적 가치는 높지만은 시장 이윤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방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찾아갖고 공격적으로 공기업이 들어가는 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우선 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국민 유모차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17만 원짜리. 제 생각에 원가 따지면 그 쇠값이 얼마나 하겠어요? 한 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느낌에 그럼 도대체 169만 원은 뭐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 발전을 위한 인간적 비용의 해결이다 제가 이랬는데요.
인간 발전, 휴먼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게 지금 글로벌 컨센서스에 지금으로 올라서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식 기반 경제 이런 얘기 나오고 휴먼 디벨롭먼트 이런 게 하도 유명하니까 여기랑 뭐가 같이 저게 되어 있냐면요. 시장 경제의 작동이 인간의 역량을 마모시키기만 하고 재생산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명시적인 사실로 공감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 옛날부터 그 가방끈 길게 하겠다고 무슨 대학 학비 뭐 어쩌고저쩌고 블레어도 그런 정책하고 그랬었었는데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는 게 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기업하고 기업 부분하고 시장 경제가 계속 사회에다가 비용을 전가하면서 휴먼 코스트로 발생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이 잘렸을 때 그 실업에 따르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같은 것들을 감내하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기업이 몽땅 이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그 휴먼 코스트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비용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인간 발전을 위한 비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시장 경제의 작동 때문에 사람들이 떠안게 되는 그 비용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주로 사회복지라든가 사회안전망 같은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첫 번째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각종 직업훈련이라든가 이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블레어 때도 뭐 신자 제3의 길 때도 많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걸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복지 문제도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도 그거 원칙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할 수도 없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좋으냐? 이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어가 한 것처럼 깔짝깔짝 이러지 말고요. 훨씬 공격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그 97년에 한국을 떠났다가 2000년에 와보니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이 무지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보니까 김대중 정권 때 그 대학의 저거를 갖다가 대학을 무지무지하게 늘리는 그 조치를 했던 모양인데 이게 이제 김대중 그 선생이 왜 90년대 초에 영국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안소니 기드스랑 얘기하고 오다가 아마 뉴 레이버식 그걸 배운 것 같은데 이에서 기껏 한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한 게 대학 많이 지어서 애들 다 대학 보내서 가방끈 길리게 하고 돈 없다 그러면 학자금 대출해 준 거였었어요. 그 휴먼 캐피탈 강화한답시고 한 게. 근데 지금 결과가 뭘로 나왔습니까? 그게 그 오큐파이 운동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가방끈 고학력 실업자 그것도 학자금 부채는 잔뜩 지고 있는 다 드글드글해요. 어느 나라나. 그걸로 결과봤다는 거예요. 그 휴먼 캐피탈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공교육 시스템을 아주 전면적으로 개혁을 하고 이거를 평생교육 시스템하고 직업훈련 교육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 큰 기획을 좀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영어 교육 때문에 지금 사람들 고통이 큰데 이거 가지고서 얼마? 1년에 20조든가요? 그럼 무슨 그 시장 크기가? 20조 크든가? 제가 숫자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시장이. 그럼 이러지 말고 국가에서 영어 학원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이게 하면 다 실질적이니까 안 되니까 영어 학원을 사가지고 다 살 필요는 없어요. 전체 영어 학원 시장의 한 40% 정도만 사도 돼요. 그래서 이걸로 영어 공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뻥콜라 같은 무슨 캐나다에 있는 무슨 범죄자 영어 원어민 강사 불러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그런 형편없는 일을 하지 말고 국가 교육교육 시스템에서 한국인들의 특성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정규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40% 정도 되는 민간 어학원들 있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단가를 더 세게 받을 수도 없고 터무니없는 짓으로 돈을 뜯어내지도 못합니다. 무슨 캐나다를 몇 명 불러와가지고 이런 짓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탭 쓰고 무슨 토익이고 웃기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부터 공무원 시험 보면은 무조건 국가에서 정한 아까 말한 저거 있죠. 국가 공교육 영어 교육 시스템 여기에서 하는 시험 봐서 그 점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탭 쓰고 토익이고 박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서울에 살든 아니면 부산에 살든 아니면 농촌에 살든 거의 누구나 아주 쉽게 액세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공교육 정책을 하잖아요. 이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그 영어 교육에 대한 부담은 확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조차도 이건 사람들 영어 교육하려고 그러는 건다. 왜 말이 많으냐?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설학원의 이익의 YBM의 입장에 서가지고 무슨 로비를 하겠어요? 새누리당이? 이게 실정을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 발전하고 그 인간적 비용으로 넘어오는 부분을 공공이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최근 소한 지금의 컨센서스에서는 크게 반대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기존의 그 제3의끼리 했던 것만큼 그렇게 깔짝깔짝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상당히 공격적이고 이렇게 합의가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 구상들을 내놔도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강화, 이게 지금 자꾸 놓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거에 착목한 게 누구냐면은 그 영국 보수당 카메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 옛날에 블레어가 그 대처를 발전적으로 개성을 했더니 이번에는 카메론이 지금 블레어를 발전적으로 개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빅 소사이어티라는 말 하죠. 지금 영국의 카메론 그 보수당 쪽에. 사회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새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자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라든가 무슨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그 선진국 경제로 진입이 가능하고 이런 얘기를 우파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신자유주의 하다 보면은 이 개인주의적인 행동 패턴이 그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여기에서 이 사회라고 할 만한 것들이 유대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빌딩을 한다라고 하는 활동이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보수당 정권에서도 결국은 알고 보면 빈말인 경우도 많습니다만 빅 소사이어티, 그래서 국가에 기대지 말고 공동체나 사회를 강화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뭘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같이 발제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회적 경제의 그 적극적 의의를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저 우파 쪽에서 하는 우파 쪽도 사회적 경제 그 얘기하긴 하는데, 이게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무슨 협동조합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만들겠다 이딴 소리 하고 그러죠. 물론 이제 그 실제 실무를 맡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무식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파 쪽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를 보는 시각이라는 게 어떠냐면요, 그냥 일자리 창출, 그냥 공공근로 사업 정도로 보고 있든가, 아니면 벤처 창업 쪽으로 보고 있든가, 그것도 저도 아니면은 그 관주도의 무슨 새마을운동 협의체 이런 걸로 보는 그런 게 많은데, 요 틈을 타서 우리가 커뮤니티 빌딩을 하고 사회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 복지 행정 같은 거 있죠.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의 복지 행정 같은 거를, 원래 이게 공기업 공무원 조직이 나서서 하게 되면 관료적이다 이게 말이 많고 맞춤형 서비스도 안 된다 말이 많잖아요. 여기서 제 사회적 경제하고 결합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단 이거 할 때는요, 이 관이 주도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이 스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또 물적 역량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입장에서 아주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이거에 당위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녹색 뉴딜의 전환입니다. 개별적인 조그만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의 혁신은 자본시장에서 아이폰 그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는 부분들, 훨씬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본시장하고 기업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기술 전환이 있는데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같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5년,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야 바뀌는 거거든요. 이 기술 패러다임이나, 그리고 이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사회 패러다임도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은 그 자동차 사회로 전환되는 사회인데, 우선 여자들은 밤 6시 넘어서 들어오면 안 돼, 이딴 식의 사회 윤리가 있으면은 자동차 작동 안 합니다.
아니, 자동차에 태우고 어디 가야 데이트도 되고 이럴 텐데 여자들이 그냥 6시 되면 들어가서 밥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이냐 여러분 이러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1950년대 자동차 문화의 확산하고 청소년들의 그 데이트 문화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뭐 지금 시간에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 어떤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이 바뀌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지금 옛날에서 석탄에서 석유로 바뀔 때도 그랬는데, 지금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부르주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체 에너지 산업의 제일 큰 주주들이 다 뭐냐면 저 석유 오일 메이저들입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건 대세입니다.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재밌는 기사 나왔는데 오일 피크가 지금 다가오는데 이게 생산 쪽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비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가 계속 불어나가지고 소비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산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에너지가 바뀌면은요, 그 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 있잖아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은 에너지 전환이 벌어지면은 직장 관계와 사회적 권력 관계가 뭐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는데, 리프킨이 하는 얘기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한 80%는 믿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이렇게 뻥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산업 전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도시 같은 거 다시 다스려야 됩니다. 그 리프킨 얘기 맞는데 지금 우리 서울로 다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너지가 지금 화석 에너지를 쓰고 있고 화석 에너지를 쓰게 되면 공단이 존재하게 되고 공단들을 구성하면서 공단의 공단으로서의 정보와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메가폴리스 같은 게 생기는 이런 식의 그 도시적이 생기는데 에너지가 전환되게 되면 지역 분산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생태 모델로 이제 사회 전체가 어마어마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옛날에 소로스나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녹색 뉴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자기들이 집권하면 그거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당장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봤을 적에 10년 안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 인구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10년 후가 되면은 고령화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돼요. 참기 힘들 정도로 진행이 된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한다든가 이 사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박정희가 했던 유명한 경제개발 1차, 2차, 3차, 4차, 5개년 계획 있죠? 20년 동안 진행됐던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명박이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녹조라떼, 녹색 성장을 한다고 깔짝거리다가 지금 깜빡하게 생겼는데 그 정도 3, 4년 해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거시적인 종류의 담론인데 이게 놀랍습니다. 새누리당이고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새누리당도 모르겠어요. 전혀 준비가 없을 리는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짜고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고 이게 생태 패러다임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고 하는 전반적인 국가 개조의 문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부문이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무지무지하게 많은 쟁점이 있죠. 이런 거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복잡한 쟁점에 휘말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했는데요. 그래서 드리던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념적인 문제로 보자면은 공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겠고 등등등인데 20세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에서 이 공공 부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전혀 이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풀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파 주장은 우파 주장대로 맞는 게 있고 좌파는 좌파 주장대로 맞는 게 있고 현실의 어떤 문제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복잡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런저런 논리와 주장과 입장들의 논리적인 알고리즘이 어떻게 매핑되어 있느냐를 갖다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2013년에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제도 정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할 것이냐. 우선 두 가지를 피하자는 게 제 말씀인데 하나는 국민적 합의에서 좀 깽뚱하게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일이 잘 풀린 다음에 합시다. 정하고 싶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민영화 만능론에도 대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일한 현상, 특히 이제 노조 쪽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한데, 그 노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일체의 개혁 반대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국민적으로 용납 못 받습니다. 이런 것에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 부분은 뭐 이념이고 입장이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공공 부분이 활동을 하더라도 그 충분히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4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그 플레이를 좀 해볼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